김, 김, 김찬호 교수님부터 말씀하실래요? 예. 오늘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주제로 마무리 기초적인 검토는 오늘로서 전반적으로 마무리되는 시간인데, 오늘은 그 5번 정보공개와 외부소통, 6번 마지막 문서보존과 사무국 운영, 그리고 제가 자료는 추가로 만들었는데 제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교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네. 첫 번째 5번 정보공개와 외부 소통에 관해서는 일단 기본 심화 평가에 우리 키네의 주요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했고요. 추가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타 평가 기관과 비교해 봤을 때 후원자의 개인 정보나 기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KCOC나 우리는 자산화체 협의회에서는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좀 빠졌는데 이것을 추가할 것이 말 것이 한번 통일했으면 좋겠고, 그 외에 전반적으로 개인 정보 보호하고 그다음에 저작물 관련한 내용들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같이 토의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부자가 기부 활동에 있어서 불만이나 기타 민원이 있을 경우에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이 이 자선단체에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또 여기에 좀 놓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추가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넣을 필요 없느냐, 이런 것도 한번 토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꺼번에 다 하죠. 6번 문서 보존과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그러기 전에 심화 평가에서 앞에 연차 사업 보고서에 대한 공개 항목에 대한 세부 지표는 지금 우리가 빈칸으로 돼 있어서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6번 주제에 대해서는 기본 평가에서 채용 고용 계약서에 대한 세부 지표 내용이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타 평가 기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법인 사무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느냐를 복지재단하고 금융위원회는 이 질문을 던져놓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것이 빠져 있어서 이걸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자선단체 협의회에서는 임직원의 역량 강화나 사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내부 또는 외부의 교육을 받느냐, 자질 향상 문제에서 이런 부분도 좀 질문이 빠져 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직의 행동 규범, 윤리적인 행동, 이에 대해서 JCNE에는 또 이런 또 질문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임금 보상 정책을 갖고 있으면서 준수하느냐, 기본적인 노동권을 준수하느냐, 우리은행에서 이제 언급된 사항입니다. 자, 이런 거고, 나머지 1번 주제 가버넌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토의를 하지 않고 첫 번째 토의였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넘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준비된 거는 지난 시간에 사실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이걸 발표를 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일단 시간이 다른 분도 준비가 되면 같이 공통 주제로 토의를 추가로 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제 내용은. 네. 혹시 김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강 총장님이나 이탄 의원님은 말씀하실 게 있나요? 지금 의견 주신 건 다 포함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아니,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거는 이제 백 교수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좀 지어주시고.
가령 이제 기본의 열람 서류 비치 및 공개에서 이제 의사력 공개 조항이 있는데요. 뭐 국회 같은 경우는 속기록을 다 공개를 하죠. 그런데 이제 만일 의사록에서 의사의 최종 결정, 의사록이란 것은 사실은 의사록이 그냥 안건에 대한 찬반만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뭐 속기록식으로 공개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대화가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는 그런 걱정이 들고요. 대개 이사의 의사록 굉장히 간략하게 많이 작성을 하거든요. 전 어떤 토의 과정보다는 뭐 이와 의안, 뭐 찬성하신 거 반대하신 거 되게 이렇게 간략하게 작성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작성을 안 했는데 말제의 같은 식으로 한다면은 글쎄 그 이사들이 발언을 말 공개를 전제로 해버리면은 굉장히 발언이 이제 좀 제약되고, 제 생각에는 그런 상세한 토의 과정이 포함된 의사록은 그 보존을 하되 어떤 안건에 대한 어떤 외부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게 결정이 됐냐라고 할 때 공개하는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의견은요? 저기 방금 의견 주신 내용 정말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그 대부분 그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이사회 회의록에 담기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전문을 공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했다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 비공개로 전환하는 곳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이사회 의사록에 대해서는 우선은 우리 대상은 아니지만 학교법인하고 사회복지법인은 공개하도록 법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은 공개를 하는데 다른 데들은 이게 법상 규정이 없어서 의사록을 공개하는 데도 있고 공개하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세부지표에서 그 사회복지법인하고 다른 데를 어떻게 다르게 할 건지 그걸 좀 써있을 것 같고, 총장님 말씀대로 이제 이거를 공개하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그러니까 공개할지 그것들도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최 부이사님 들어오셨는데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신 거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그 이사회 의사록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들도 공개하긴 하는데 좀 요약본을 공개하는 방식이 많거든요. 근데 그 가급적 저도 이렇게 조금 목소리가 울려가지고 잘 안 들려요. 예, 이게 제가 그 노트북이 아니라 이 PC에서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사회복지법인도 이사회 그 회의록 같은 경우 전문을 공개하지는 않고 결정할 때 외교위원회 참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는 하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공개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찬반, 그 다음에 소수 의견, 뭐 다수 의견 이렇게 요약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연차 사업 보고서가 이게 우리나라는 법이 없어서 이거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이게 좀 고민이 돼요. 이게 이게 사업 보고서를 어떻게 할지가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쓰신 것 중에서 김 교수님 썼는데 우선 우리 눈에서 보면은 저작물에 관한 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저작권에 관한 거를 여기다 쓸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일부러 안 넣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눈의 체크리스트를 보면 저작권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정 변호사님 오늘 안 들어오셨지만 변리사가 쭉 하게 했는데 그걸 과연 그 비영리법인에서 다 쓸 건가 그런 좀 퀘스천이 있어서 일부러 안 넣었어요. 우리는에서 만들었던 저작권 관련된 내용들은 자체적으로 그것들을 활용하는 기관들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한 그 저작물에 대한 내용이 필요했던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 지금 평가 대상이 되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NPO NGO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준수를 법적 기준 이상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배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들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좀 의미가 뭐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불만 사항 있는 것들은 뭐 별도로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채용 계약서도 있긴 있는데 이거 뭐 보완은 필요할 텐데 요새는 고용 계약서 없으면 안 되죠? 네. 네, 고용 계약서는 다 작성해야죠. 네. 그다음에 그 법인 사무국이라는 것도 그게 이제 서울시 복지재단은 여기가 사회복지법인 때문에 그 별도로 하라고 하고 돼 있는데 김 교수님 금융위 거는 어떤 게 있어요? 금융위에서 하는 체크리스트가? 금융위도 제가 잠깐만 볼게요. 그거 지금 보지 말고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주실래? 저기 그러시죠. 뭐. 그 저기 강 총장님이나 최 부사장님 법인 사무국 독립 운영을 해야 돼요? 저희는 네?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독립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사회하고 그 상임이사 그 집행부서 형태로 독립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회복지법인에서 얘기하는 이 법인 사무국 독립 운영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법인 본부하고 그다음에 그 사회복지 시설 쪽하고 서로 완전히 차이니즈 월을 쳐가지고 돈을 서로 주고 받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복지단체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건 기본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사회복지법인만 그게 필요하고 다른 데들은 거의 필요 없는데 네, 저도 그 동감입니다. 다른 조직에서는 그게 분리란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거 다른 말씀인데 학교법인도 그러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강의하는 게 아닌데 죄송한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인을 보면은 여기가 법인회계가 있고 다른 회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회계에서 수익사업을 하면서 수익사업 을 만들기도 하고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법인회계에서 시설회계로 돈 보내는 건 괜찮아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돈 받는 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시설회계끼리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법인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는데 학교법인도 비슷합니다. 학교법인도 본부에서 학교에서 등록금 받은 일부를 이게 못 보내거든요. 그래서 엄청 까다롭게 하는데 그거를 일반 비영리 쪽 그 사회복지법인 이외에 다른 데서 그거를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고요. 그거는 사회복지법인에서만 얘기를 하면 돼서 그런 것 같고 금융위에서는 뭘 가지고 있는지 제가 나중에 보면 금융위 질문 사항을 잠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정관에 맞게
구성 또는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정관에 맞게 그건 법인 사무국의 독립운영이랑 관련이 없는데. 뭐 독립운영 뭐 그쪽 제가 확대 해석을 했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금융위 자료를 카톡에다 한번 올려보시면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임직원 역량 강화는 이쪽에 있질 않고 저기 앞쪽에 사업 쪽에 보면은 그 저기 교육에 관한 얘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에 관해서는 일단 노동계약에 있는 거로 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김 교수님 걸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저기 박 교수님이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 박 교수님 하신 걸 보면 우선 기본평가와 심화평가의 균형 고려는 좀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기본평가에서는 좀 거의 패스될 수 있는 것으로 좀 바꾸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몇 년 정도 그거 할 것도 하신지 그것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주요 규정을 어디까지로 할 건지 이것도 좀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또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박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고민을 해서 추가적으로 또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법정적으로 하고요. 연차 보고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연차 보고서가 그 강 총장님하고 최 부사장님 연차 사업 보고서라는 거 작성해서 그 배포를 하셨나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업 실적 및 결산 보고를 묵죠. 네. 그러니까 별도로 애뉴얼 리포트라는 개념보다 그 사업 실적에 보면은 어떤 특정 사업을 어떻게 했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했던 결과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애뉴얼 리포트로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 보고 플러스 중요 사업에 대한 실적 보고 뭐 저희들은 꼭 애뉴얼 리포트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도 사업 실적 보고 안에 그 해 행사의 재원 조달 결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은 뭐 큰 행사를 뭐 많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충분할 것 같고 만일 사업이 다양한 단체들이 있다면은 좀 더 체계화시켜서 보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웬만한 규모의 단체들은 그렇게 뭐 굳이 애뉴얼 리포트라는 표현을 안 써도 사업 실적 보고란 것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최 부사장님 어떠세요? 저희는 그 연차 보고서 그 작성을 해서요. 일단 뭐 정부에 제출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사님들하고 그때 다 배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회원들 중에 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다 저거 합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그 뉴스레터 식으로 그 전달에 사업했던 것들을 다 보고를 해요. 매달 월차별로 간략하게도 했던 내용을 다 전달하기 때문에 거의 거기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한다는 생각도 많이 있던데요. 이 팀장님은 그 보신 단체들은 어떠세요? 사업 보고서. 사업 보고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대체로 지금 뭐 통합하는 형태로 재무적인 정보와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요를 담아서 통합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곳들도 있고, 그 뭐 흔히 말하는 아웃풋, 아웃컴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좀 정량 정성적인 성과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기술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 수준 차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정성을 들이는 그 차이가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서
어디까지 사업보고서로 인정할 것인지라고 생각했을 땐 주요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보통 결산 서류상에서 나타나는 비용을 많이 집행한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담겨 있으면 그런 것들은 사업 보고서로 인정할 만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뭐 진짜 원페이지로 소개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뭐 한 장에서 두 장, 뭐 세 장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수준을 동일한 선상에서 사업 보고서로 인정해 주는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이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뭐 기업 단체 그 규모에 따라서 정말 에, 뭐 사업 보고서, 뭐 결산 보고서, 뭐 사업 계획서 다 하여튼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그걸 일괄적으로 뭐 단 하나 맞는다고 다 이렇게 인정해 줄 것이냐, 그건 아니요. 내용의 충실도를 분명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의 기본 요건은 이 정도는 갖춰줘야 된다는 어떤 그것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별로 그 작성 요령 내용이 너무 달라서 일괄적으로 평가는 나중에 평가 결과에 대해서 불만 사항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 상황은 최소한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뭐 최소한의 어떤 제시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중간에 죄송한데 그 사업 보고서를 연간으로 발간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경년으로 할 정도로 품을 네. 많이 들여서 작성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 이게 무슨 기본 문제가 뭐냐면, 민법이나 공익법, 법인법 이런데 연차 사업 보고서를 내라는 조항이 없어요. 그게 이제 저 상법을 보면은 주식회사는 결산 서류하고 별도로 영업 보고서라는 걸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 보고서에 그 1년의 영업을 어떻게 했다는 거를 다 쓰거든요. 내레이티브하게. 그래서 비상장 회사들도 많이 그런 걸 만드는데 상장 회사 우리는 이게 법별로 달라서 그런데 상장 회사들은 영업 보고서라고 안 그러고 거기서 또 사업 보고서라고 그래가지고 상장 회사들 공개된 거 보면 아주 자세하게 뭐 한 50페이지 이상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뭐냐면 세무서에서는 뭐 세금 거두려고 그러는 거니까 결산서만 내라고 그러지 사업 보고서 내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법이나 이런 데 그런 조항이 없어서 사업 보고서를 만드는 통일된 폼이 없어요. 그런 데다가 이제 뭐 사회계법인 이런 데서 뭐를 얘기했냐면 외국의 애뉴얼 리포트 샘플 같은 거 이제 주고 애뉴얼 리포트 만들려고 컨설팅하고 이러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 제가 본 거로는 그 이사회 보고용 그 사업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외부에 보고하는 거하고 이렇게 천차만별이라서 이걸 과연 어떻게 통일시킬 수 있지 그것들이 큰 숙제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제가 볼 때 가장 문제가 법에 이거를 내라는 조항이 없어서 그게 큰 단체고 작은 단체고 그 자기네 사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그 문제고 그다음에 17번, 18번 같은 거는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건 안 보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나? 아니야, 방금 방금 배 교수님 말씀이 소리가 울려가지고 끊겨가지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울려서 안 들렸어요. 아 그러세요? 제가 이게 컴퓨터 그저 며칠 전까지 제가 이거 원래 처음에 안내지 만들었었는데 더 잘 썼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보세요? 못 본 것 같은데. 이 카톡에 올려진 자료인데 며칠 날 올렸나? 이게 그러니까 평가 제도가 뭐라는 걸 쭉 썼는데 네. 저는 못 읽어봤습니다. 혹시 여기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지.
이 팀장님 보셨어요? 아니면 처음 보세요? 됐습니다. 이거, 네, 뭐, 자세히 보진 못했습니다. 일단은 앞에는 그냥 어떤 목적 같은 걸 썼고요. 그다음에 뭘 썼냐면 그다음에 평가가 쓰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기본 평가는 2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신청 평가는 1년 또는 3년으로 하는데 어떠세요? 예전에 그 앙케이트 조사 했던 거를 다시 써놓은 건데. 음, 4월 12일 날 올려져 있네요. 4월 12일 날. 그다음에 기본 평가를 할 수 있는 곳은 일단 세법상의 공익법인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부금 공제단체 또는 상징세법에서 그 증여세 면제되는 단체들, 거기를 대상으로 하려고 그러고, 다만 학교법인하고 의료법인을 빼고, 네. 그다음에 설립 주체가 그 정부나 지방단체 이제 빼고, 오늘 기도협회가 아직 안 오셨는데, 종교단체도 필요한 데는 평가받으라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네. 이건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에서 그 요건이 뭐냐면, 우선은 1년 경과돼서 최소한 1년 이상 결산을 한 단체, 그 다음에 요거는 이해강 상충이 있는 거는 빼도 관계없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결산서상에서 이 사업 수행 비용하고 일반 관리비 모금 비용을 구분하고 있는 단체,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오늘 기도협회가 안 오셨는데, 기도협회도 이걸 좀 안 하고 있거든요. 감 총장님 계신 동안 최 부사장님 계신 곳은 어떠세요? 이거 꼭 분류하라고 그러면 비용을. 비용이 이제 공익법인 국세청 신고할 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기금 모금 비용 별도로 분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리를 꼭 한 단체만 평가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아마 그거는 저는 그럼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은 단체들이 그런 개념이 없다가 자 그러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냐라고 제시를 하면 그걸 분류를 하면은 아마 기금 모금이라는 부분 항목이 분류가 될 수 있을 거로 저는 봅니다. 대개는 어떤 관리비 내지는 사업수익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좀 엄격히 따져서 자 이런 항목이 있으니 당신들이 재원을 마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항목을 좀 별도로 봐서 그게 필요에 따라서는 좀 많거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는 적거나 그래서 그걸 하나의 단체 운영의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최 부사장님 어떠세요?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분리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렇게 어차피 지금 신정부에서 좀 까다롭게 하고 할 거라고 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힘들긴 하더라도. 네. 저기 지부금 부분에 대해서 손을 좀 많이 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기존 시민단체나 비영리단체들도 조사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구별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단체들 같은 데는 이거를 이렇게 구분하라고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도 지정기부단체가 저희가 뭐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고, 근데 비영리단체들도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은 생각을. 그래서 여기다가 모금 비용 이런 걸 써놨고요. 사실은 이게 모금 비용이 큰 단체 위에는 별로 안 드는 단체는 미국의 BBB도 보면은 모금 비용이 적게 들면 일반 관리비에 포함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이 순수하게 고유 목적에 정말 쓴 비용하고 행정 비용하고 두 개를 구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라고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기본 평가는 기본적으로 그 방문 평가를 하지 않고 체크리스트에서 내면 그 서류랑 뭐 같이 해서 서면 평가를 하고 그 전에 그 단체들이 체크리스트를 보고서 자가 진단해서 자기네들이 미흡한 거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같이 작업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바람직합니다. 말씀하세요. 강 총장님 말씀하세요. 예, 저는 우리 배박 교수님 말씀하신 게 바람직한 거고, 그런 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과정에서 컨설팅 내지는 조언을 해서 시스템을 보완해 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 같은, 저는 이제 재단 그만둔 재단에서도 사실은 기금 모금 활동을 저희들이 이제 많이 하지 않은 게 사실 큰 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이사장이나 그리고 기업 상대로 제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후원자나 운영인들한테는 일련의 소식,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행사 있을 때 안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 그 전년도에 다음에 사업 계획할 때 가령 저희들이 포럼을 한다. 그러면 어떤 포럼의 주제가 마땅치 않은지 분야별로 해서 설문조사 같은 걸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 자체도 사실은 캠페인성 기금 모금 운동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사실은 개별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금 모금 비용은 별도로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그 사업비나 아니면 사업 수행 관리비에 노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분리를 해라는 차원에서 한다면 분리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분리를 했는데 사실은 그 비용이 시대를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포함해서 작을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은 전체 사업비의 일정 규모 이하는 그냥 사업비 내에서 항목만 좀 분리하는 정도로 해야지, 그걸 갖다가 완전히 별도 항목으로 분리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심화평가는 그다음에 이제 기본평가가 통과된 단체들은 심화평가를 할 수 있는데 심화평가는 내고 나서 이렇게 전문위원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회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BBB는 지난번에 제가 자료 보내드렸지만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방문 평가가 없고요. 그냥 그 BBB 사무실 안에서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심화 평가에는 가긴 가는데 JCN이 내부에도 좀 있고 외부 위원들도 있어서 이렇게 팀을 짜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필리핀을 보니까 필리핀은 평가위원이 거의 다 외부 평가위원인데 그 회계사들 또 그다음에 비영리 단체에 근무했던 임원들 이런 분들이 위촉을 받아서 평가를 하는데 거의 다 자원봉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회계사는 회계사지만 회계사들 자원봉사를 하면 잘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건가 좀 고민이 되고 그다음에 비영리 단체에 근무했던 분들이 또 나가서 같이 평가해 보는 거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김 교수님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력 풀로 해서 전국에서 공모를 받고 그 기본 자격 요건을 어느 정도 우리가 제시해주고 이 범위 내에 들어오는 전문가들은 응모해 주세요 해서 우리가 서류 전문가라는 게 전형 어떤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예시했듯이 그 비정리 MPO 쪽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임원급 이상이라든가 임원급이 아니라도 근무 경력이 출중하다든가 아니면 MPO 관련된 변호사, 회계사, 그다음에 교수 이런 분들은 당연히 거기에 범위에 들어올 것 같고 일단 어느 정도의 우리가 원하는 범위를 정해주고 서류 및 증빙서를 받아서 전문위원으로 이촉을 인력 풀로 준비를 해놓고
그때 평가 대상 법인이 나오면 안배를 해서 배정을 해서 우리가 방문 평가를 나가도록 하되 심평 같은 경우는 그래요. 외부위원으로만 구성이 되면 안 되고 약간의 뭐 감시 성격도 있는지 상호 견제 차원도 있는지 내부 직원 한 명 같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성실하게 하는 것도 좀 간접적으로 종용도 하고 그 대신 평가 수당도 적정한 수당을 지급을 하고 뭐 외국같이 뭐 자원봉사는 조금 우리나라 좀 그런 것 같아요. 최소한의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시간당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평가 그 위원들한테는 대부분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하고 싶은 거는 기본 평가는 그 기본 평가할 때 10만 원 내라고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다음에 심화 평가는 이거 할 때 50만 원 내라고 그러면 강 총장님이나 최 부장님 어떠세요? 이거 내라 그러면 할까요? 아니, 결국은 이거는 평가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거든요. 저희가 지금 정부 조달하려면 시정 평가 받잖아요. 조달 들어갈 때 그 정부 조달 정부 공공 조달 입찰 들어갈 때 용역 갈 때도 보면 시정 평가 받는 거 똑같이 회계법이랄 때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최 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다 울려서 잘 안 들리는데 제가 노트북으로 바꿀게요. 지금 안 들리세요? 네, 울려요. 울려서 울려요? 혹시 네. 저기 PC에서는 음을 다 없애고 혹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시면 어때요? 그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그냥 PC에서 놔두시고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에서 한번 해보시면. 지금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키네가 앞으로 가야 될 그 지향하는 방향은 우리의 평가 자료가 정부기관, 국세청, 그다음에 하여튼 필요로 하는 각종 단체에서 어떤 표준 평가 자료로 쓰여지는 것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 자체 평가를 해서 조금 전에 최 부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자체 평가에 의한 그 결과를 갖고 있는데 또 별도로 우리 키네에서의 추가적인 요금을 내면서 평가를 받은 게 이중성 중복 가는 게 있다고 보는데 나중에 우리의 표준 평가 시스템이 좀 표준 모델로서 상당히 그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식이 돼 간다면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들이 아마 생략돼 가서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는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평가 시스템이 더욱더 알차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지고 또 부정 비리나 이런 게 없어야 되고 하여튼 평가의 공정성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비용은 조금 뭐 우리 수지 분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 저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좀 고민됩니다. 이 팀장님이 금액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기본 평가랑 심화 평가 지금 뭐 지금의 과정으로 봤을 때는 특히 그 상득세법상 고위법인으로 기본 평가 네 자꾸 겹치네요. 괜찮은 몇 것 가지 같아요. 제안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모금 비용 이런 것들까지 엄격하게 봐서 그 평가 기본 평가 참여 대상으로 이제 포섭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제한적인 재단만 참여할 수 있을 텐데 지금 50만 원 가지고는 통합평가까지 간다고 하는 재단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 50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뭐 기구 운영은 거의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스폰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최 부사장님 지금은 괜찮으세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아, 네. 안 울리시죠? 네, 잘 들려요. 네, 아, 말씀하세요. 이제 잘 들립니다. 네. 예, 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 비용은 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폰서나 이제 이런 부분들 기부하는 거를 받는데 정부 조달 입찰 들어갈 때도 이제 평가를 받잖아요. 회계 평가를 받든지 무슨 평가를 받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뭐 별거 하는 거 없는데 한 50만 원씩 내요. 회계 서류만 봐주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는 뭐 작은 개인이 용역을 하더라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 정도는 단체들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만 단체들도 이게 자기들 비용을 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거에 대한 수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지금 국민은행에서 처음에 지원을 해줘갖고 했듯이 국민은행 같은 이제 큰 은행 같은 데들이 다른 이제 공익사업에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 하고 나서 사업평가나 공익사업 선정을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어떤 단체를 갖다가 할 것인지 뭐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이 평가를 통과한 데만 해주겠다,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룰을 좀 만들면 좀 권장사항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아예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하면은 뭐 가점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유도하게끔 하는 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게 더 저는 되게 단체들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고 저는 상당히 좋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의무는 아닌데 의무화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평가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100% 자원봉 거의 이제 자원봉사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는 이제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저기 우리 김찬성 교수한테는 보여주고 그걸 안 했는데 제가 보면은 전체 모집단이 얼마가 되냐면 저기 한 7,000개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교육하고 의료를 빼면 7,000개 정도가 되는데 일본 걸 봐서 뭐하지만 일본이 보면은 1,126개, 73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5년이 됐는데 전체가 한 500개고 베이직 기본 평가 받는 데가 한 400개, 그다음에 어드밴스 받는 데가 87개 되는데 우리도 제가 내년부터 시작하면 내년에 한 30개 받을까? 러프하게 받는데 그 다음에 한 60개 받고 이럴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확산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평가는 말씀드렸듯이 1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는데 이거는 여기서만 해봤자 실비도 커버하지 못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스폰서를 해야 되는데 그 스폰서를 어떻게 구하냐가 지금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 평가 시작하면 내년에 한 30군데 올까? 그 다음에 60군데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최 부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제가 한번 추정해 본 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 케이스를 보면은 일본 재단에서 연간 한 5억을 돈을 내고 그 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수료 받는 거는 거의 그냥 조금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최 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지금 크게 지원을 하고 뭔가 사개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재단들이 지원해 줄 때 평가 받아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자칫 또 하나의 그 규제 사항이 될까 봐 그것도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규제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전적으로 그 도네이션을 해주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사전 체크, 네. 제3자에 의한 사전 체크라는 측면에서는 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음, 뭐 다른 분, 강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사전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갖고 뭐 여러 뭐 모든 기관들이 다 공공 부분은 아닐지 몰라도 뭐 민간 부분에서 한 군데, 두 군데에서 여기에서 사전적으로 그 점검을 좀 받아오면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점을 준다. 그런 방식으로 유도하는 거는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안 그러면 너무 많은 단체들을 저도 이제 정부 사업 이제 심사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직접 그 정부에 있을 때 이제 보조금 주는 사업을 저희 부처에서 직접 했거든요. 제가 관할을 해서 네. 한 50개, 80개, 100개가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3년 동안. 근데 이제 신청한 단체는 한 1000개가 넘어요. 네. 근데 나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뭐 이런 단체도 신청을 했지, 말도 안 되는 사업 신청했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가 서류만 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봤더니 이제 보조금을 준 적이 있었는데 3천만 원인가 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단체가 해산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네. 그래갖고 나중에 그거 처리하느라고 한참 고생했어요. 저희 직원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뭐 우리 뭐 회계로 말하면 뭐 뭐라고 표현하죠? 한정 의견? 뭐 이렇게 의견 거절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분. 네. 네. 사실 바람직한 거는 지금 2개 은행만 컨택이 되는데 다른 은행 2군데도 컨택이 돼서 거기서 여기 운영비를 지원을 해달라. 그다음에 대신 우리가 그 4개 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데를 그 사전 평가를 다 해주겠다고 그렇게 한번 제안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그러면 좀 확산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난번에 배 교수님하고 국민은행 가서도 그런 얘기가 듣고 왔어요. 국민은행에서도 1년에 1,200억에서 1,400억 정도를 연간 지원하는데 그 지원받는 그 NPO 단체들에 대한 그 신뢰가 굉장히 궁금하다 해가지고 자체 조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다가 GSK에 의뢰를 했는데 GSK는 사실 그때는 그런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돼서 그냥 대충 뭐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좀 더 이번 기회에 평가 표준을 만들어서 거기에도 또 사전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일단 4대 은행에 기부하는 그 NPO들에 대한 사전평가 시스템을 파일럿팅 개념으로 우리가 좀 시도를 해보면 벌써 그 4개 은행들만 해도 벌써 수십 개 단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파일럿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평가 시스템도 좀 더 아주 기술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다듬어 나가서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우리의 마케팅 방법에 따라서 이 피평가 대상 단체들의 수는 기하급 수작하면 좀 과장된 얘기고 굉장히 30개, 60개가 아니라 굉장히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4개 은행의 어떤 신뢰도 내지는 그런 거를 우리가 협업 차원에서 이렇게 마케팅하면서 그 홍보도 같이 개만더 간다면 우리의 그 NPO 평가 시스템의 인지도는 상당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평가 시스템만 앞으로 좀 더 시간을 좀 가능한 이렇게 좀 재촉을 해서 좀 아주 객관적으로 또 완성도를 높여서 비전문가도
평가 기준을 세부 지표까지 봤을 때 평가의 어떤 자기 어떤 개인적 주관적 바이아스를 다 벗어나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데 참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성도를 높여간다면 우리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앞으로 저는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서 오늘 이 기본적인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다음번 세부 내용 심도 있는 평가를 들어갈 때는 완성도를 더 높여가는 그런 방향으로 2차 평가 토의를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마케팅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한번 좀 다른 관점이긴 한데요. 제가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 중에 이제 좀 이제 각 캠프별로 시민사회 쪽을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기부금품 모으는 거에 대한 관점, 그러면서 이번에 정의연 이후에 지금 감사원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시민단체들을 좀, NGO 단체들을 좀 옥죄려는 게 좀 보여요. 관료 집단에서는 제가 보기에.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신정부 쪽에서도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동조하는 분들이 있고, 제가 이제 신정부 쪽에 이제 참여하는 분들한테 좀 그거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행위를 하는 거다. 이런 거 계속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배 교수님이 이거를 하자고 처음에 제안하시고 했을 때 민간 차원에서, 그러니까 시민 차원에서 이 부분을 내부적인 자정 노력이나 차원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저는 이 모임에 참여를 하고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일종의 보면 내부적으로 스스로 이제 자정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이 되든 어디 가든 저는 딱 한두 군데만 명확하게 성공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저건 되거든요. 왜 제가 이제 조달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집사람 회사가 조달에 등록하는 걸 제가 이제 대신 좀 해줬어요. 등록하는 공공 입찰을 하는 걸 해봤는데, 거기서 평가 시스템이 되게 조달이 갖고 있는 평가 시스템이 뭐 회계 부분들은 완전히 외주를 맡겨가면서 하고 하는데 객관적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게 최소한 이 정도 그레이드는 돼야지만 재정적으로 이 정도 되는데 아니면은 공공 조달 입찰했을 때 사고가 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왜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왔지 해가지고 두 군데다 의뢰를 했었거든요. 근데 두 군데 의뢰해 보니까 하나 약간씩의 벌어지더라도 한 등급씩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트리플 B하고 더블 B 플러스 뭐 요 차이 정도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도 뭐 처음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체계가 돼 있는 단체들을 하면은 문제가 없겠구나,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죠. 좀 더 뭐 과거 사례인데 아까 제가 이제 3천만 원을 지원해 줬던 단체가 안 돼가지고 저희 사무관 한 명하고 직원 한 명이 내려가가지고 그 단체 담당자들을 다 일일이 개별 쫓아가가지고 행사는 하고 나서 사업을 하고 나서 단체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서 얘기를 했는데, 돈을 지출했던데 은행 같이 쫓아다니고 하면서 그걸 다 맞춰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조금이건 지원해주건 하는 간에 미리 태핑을 좀 해야 된다. 그에 대해서는 되게 철저하게 좀 하고, 이렇게 저희가 만약에 배 교수님과 같이 한 저희가 만약에 이런 걸 한번 했을 때 평가한 단체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허들은 넘었다. 1차 허들은 넘은 단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실제적으로 보조금을 주거나 지원금 기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이제 다른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까지 평가 초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초안이 좀 러프한 게 많아서 지금까지 의견 내주신 걸 가지고 한 3주 정도 저하고 김창선 교수랑 좀 작업을 좀 더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안을 다시 보내드리겠지만 5월 16일부터 6월 30일 한 달 반 정도에
뭐 2차례나 4회 정도 전체 위원회 회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 날짜는 카톡에서 그 날짜가 가장 가능한 분들 퀴즈 투표를 해서 그 가장 많이 나오는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에 그 강의 듣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어느 날짜 어느 요일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려고요. 그다음에 한 6월 30일까지는 우리 안을 이제 만들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한 2달 정도 이 공동모금회나 그다음에 자선단체 협의회 소속 대형 비영리 단체나 그다음에 그 은행들, 정경련이나 상공회에서 그 주요 대기업들의 CSR 담당자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다 보내서 의견들을 한번 2달 동안 좀 모으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파일럿 테스트를 좀 해봤으면 해요. 한 10개나 그 동시에 하고 싶은 데가 10개나 20개 단체들 파일럿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그 공청회를 그 9월에서 10월 30일 두 개로 했는데 여기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10월 말까지 공청회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화는 11월 30일쯤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좋습니다. 네. 강 총장님 네. 어떠세요? 뭐 조정되더라도 큰 흐름에서 그런 예. 정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팀장님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일정은 뭐 딴 건 뭐 문제 없다고 보고요. 그냥 아까 그 계속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그 기초평가랑 심화평가 어떻게 우리가 그 대상에게 접근하는가에 대해서 좀 계속 고민이 드는 게 이거 좀 조금만 얘기를 드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기업에 대한 ESG 전반을 평가하는 게 2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이제 뭐 MSCI라는 곳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비영리 단체가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재단에 질문지를 보내서 질문지를 보낸 걸 바탕으로 회신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아주 극단적인 2가지가 지금 가장 주요한 평가 방법론으로 있고요. 국내에서는 그거에서 보완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평가를 하되 피드백을 받습니다.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평가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한국에서는 기업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배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자발적으로 공익법인들이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 구조라 뭐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파일럿 테스트 같은 거를 좀 가능한 큰 규모로 해서 진행을 하면서 좀 분위기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 평가가 네. 그 기업들 평가는 신용 평가 말고 또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요즘은 ESG 평가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모건 스탠리랑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양쪽이 전 세계 주요 기업들 한 2,500여 개 정도를 평가를 하는데 좀 더 많긴 한데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감이 좀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평가위원들의 바이어스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그러한 식의 평가 접근 방법을 좀 활용하고요. 반대로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철저히 질문지를 보내고 대신에 그 질문지가 공개되는 문제가 있죠. 질문지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가며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2가지 방법이 지금 사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보완적으로 이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해서 평가하고 그 이후에 기업에 일방적으로 피드백을 보내서 등급이 이렇게 산출됐으니 뭐 해명하실 부분이 있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라.
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세 기관 모두 평가를 받든 안 받든 간에 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점수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한 6,500여 개 정도에 대한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그 재단들을 나열했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ESG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네. 우선 가이드스타 코리아가 한 방식이 뭐냐면, 다양한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 비영리 쪽은 구세청 네. 결산 자료 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게 너무 일방적이라서 거기 합조하는 단체가 400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지금 그거 되게 싫어하는 데가 많은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필리핀은 약간 좀 배경이 다르지만, 미국의 BBB나 일본의 JCNE가 뭐냐면, 신청한 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청한 데만 하고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최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가 어디서 후원을 받아야 되면, 여기 평가를 받아오라고 그런다. 그래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몰건 스탠이나 아니면 이렇게 포커스가 하는 것들은 아주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저는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대형 단체들은 이 평가를 받건 안 받건 자기네가 잘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우리는 가급적이면 중소단체,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려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나라 비영리 생태를 좀 건전하게 하자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작은 단체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방향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떠신지? 저도 이제 그러한 방식을 단순 차용하자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기본 평가의 내용들을 실제로 공익법인들한테 공개를 할 건지 말 건지 네? 이제 기본 평가와 심화 평가에 대해서 전체 공개를 하실 건 아니시죠? 전체 공개 아니 저 홈페이지에다 공개하죠. 심화 평가까지 공개를 하실 건가요? 심화도 평가할 거예요. 공개할 거예요. 전체 공개로 방향을 네네. 잡으신 거예요? 심화 네네. 평가까지? 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재단들이 공익법인들이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본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점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공익법인들이 지금 여기 저희가 이제 준비한 평가 방법론을 활용해서 네. 본인의 스스로 자체적으로 일단은 자가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러한 경우에 이 단체들이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나 여러 가지 기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재단이 이 기본 평가와 심화 평가를 활용해 가지고 자체 검증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저희가 아까 구글 드라이브도 말씀주셨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온라인상에서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공개와 비공개 여부를 밝힐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그러한 데이터를 수합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거를 그냥 공개했을 때 과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단순히 공개만 하는 거는 전략적으로 좀 참여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6,500개 공익법인이 있다고 했을 때 가이드스타처럼 저희가 일방적으로 재무 데이터를 기준으로 나래비를 세울 수는 없지만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료만 봤을 때 또 평가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평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좀 말이 길어졌는데 어찌 됐든 최대한 많은 공익법인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건 그래서 맞아요. 실제로
실제로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일단은 수합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그거는 표본은 만들거든요. 한 예를 들어 뭐 상위 한 500개 정도? 국내에서 기부금 모금액 순위 상위 500개 정도에 대해서 파일럿 테스트 할 때 좀 광범위하게 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접근법입니다. 네. 그 또 하나는 그 지금 이 팀장님은 주로 재단 쪽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우선 우리는 재단 쪽은 별로 포커스를 안 하려고 생각도 들어요. 재단은 네네. 이렇게 모금 활동 별로 안 하고 그다음에 그 재단도 재단 나름이지만 그 저기 예를 들어서 뭐 정몽구 재단 이렇게 큰 데들은 그냥 자체인 돈을 다른 데다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데들은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표현이 그랬는데요. 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상생세법상 공익법인을 포함한 그쪽 대상으로도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 500여 개 정도 평가를 했다고 했을 때 평가를 실제로 지금 말씀 주신 거 한 10여 개 정도에서 20여 개 정도 파일럿 테스트를 하자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일단은 이게 그거는 우리가 만든 과연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죠. 예, 평가 기준 초안이 적용 가능한 어떤 미스테이크가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파이러팅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는 하여튼 최대한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예, 예. 지금 현장에 있는 그 분들 만나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있거든요. 어떠한 경우에 참여하실지 물어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좀 취재를 해보고 나중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파일럿 테스트를 많이 하면 좋은데 우리가 많이 할 능력이 있을지 그것도 사실 궁금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저기 이 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개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은 그 저기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그 기준에 통과했다 통과하지 않았다 이거를 공개하지 다른 거는 별로 공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개를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일단은 평가 항목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게 맞는지 저는 평가 공목은 그거는 공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본 평가 같은 것들을 공개했을 때 저가 예, 뭐 심화 평가까지 다 공개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지금은? 예. 그 기준은 다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심평원의 평가 예를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 평가 지표까지는 공개를 하되 세부 평가 지표는 공개를 또 안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평가 기준의 공개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것도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세부 평가 지표까지 다 오픈하는 게 과연 능사인지, 심평원처럼 기준 평가 지표만 공개하고 세부 평가 지표는 전문 평가위원들이 현장 평가를 하면서 직접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도 좀 우리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나중에 또 말씀을 네, 드리겠는데 나중에 좀 고민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평가하는 것 자체는 이게 패스오버 페일이지 점수 부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서 그 BBB가 하는 것들이 보면 우리 거기서 세팅한 기준에서 통과했냐 아니면 이렇게만 하지 점수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세부 평가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현 단계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점수 평가라 그러면은 점수 내는 거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기준에 적합하냐 아니냐 이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공개하지 않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전부 다 공개하고 우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강 총장님이나 최 부회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 들어보시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평가 지표하고 기준은 공개를 다 하고 결과는 패스하고 페일로 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가령 한 예로 저희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KB 쪽에서 후원을 받아서 몇 번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크게 도움됐던 사례는 저희들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 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원래 이제 북한 지탈 주민 백성 합동 결혼식인데 원래 다른 단체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단체 역량이나 조건이 전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는 분이 저희한테 부탁을 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사업을 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사업 결과 보고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맞춰야 되는구나, 한 가지.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 사업하면서 그 특성에 맞는 그런 몇 가지를 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과의 사업, 다른 KB 같은 경우도 사실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업 제안서를 내고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국가 보조금 사업에 준해서 이제 아주 철저히 내죠. 그리고 그 규모가 증빙돼서 이제 저희들이 뭐 아까 사업 실적 보고서라고 했는데 사업 실적 보고서는 뭐 그냥 다문화 청소년 뭐 사생대 저희 내부 한 장인데 KB 낼 때는 장학금 받은 내역까지 수상 내역까지 싹 다 빼고 그게 한 몇십 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그것을 받는 부서에서 이 보고서를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이걸 갖다가 뭐 잘했다 못했다 할까. 돈이야 당연히 이제 계좌 지출되게 다 맞추겠죠. 그런 저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표 관리하고 당분간 패스트페일로 해서 아 그러면은 주는 쪽에서 아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기초를 갖추고 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단체가 작은 경우에 그 단체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다문화 사생대를 한다면은 저희 재단의 인원도 저희들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존에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다문화 단체가 2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저희 역량을 그 행사에서 볼 때는 저희 재단의 역량만 볼 건지 아니면 그 다문화 단체 다른 그 저희들의 네트워크를 볼 건지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초를 갖춘 단체가 우리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면은 뭐 돈을 주는 쪽에서 만심하게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큰 틀을 제공해주고 또 나중에 이제 아까 운영에 대한 어떤 재원 마련에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제가 궁금했던 저희들이 KB에 제출한 보고서는 어떻게 평가받고 저희들 한 2, 3년 연속 받은 적도 있거든요. 아무 문제 없게 계속 받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평가할게 우리는 두 번째도 뭐 실제 담당자도 뭐 아무런 보고서 제출하면 뭐 일단 보고서 내용은 뭐 완벽하게 들어가니까 그 해서 받았다가 대체 안에서 이걸 어떻게 누가 평가를 하고 누가 이거에 대해서 이 보고서는 직경하다 평가를 하는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는 자체 회계사가 있습니다 안에. 그런데 그 회계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고서를 다 완성하면은 회계사한테 말고 자기들이 수주를 주건 회계부에다 먼저 그 보고서를 보냅니다. 그럼 그 보고서가 오케이 돼야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회계사가 다시 오케이를 하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KB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없었죠. 만일 이제 저희들이 약간 이제 운영할 때면 그런 결과물, 패스된 단체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자격이 갖춰서 우리가 후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결과 보고서에서 적정성 문제를 회계법인의 문제는 숫자로만 봅니다. 사업의 적정성 보진 않죠. 그럼 저희들이 그 두 개를 같이 결합한다면은 아마 저희들이 좀 어떤 저희 키네가 운영해 나가는 기본적인 파이낸싱 부분도 뭐 큰 틀에서는 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 팀장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팀장님 들리세요? 네, 네. 제가 잠깐 물 떠오느라 아, 저기 그러셨구나. 많은 저기 내용 말씀 주셨는데 다시 한번 더 저는 저기 생각이 드는 게 계속 저는 정말 이렇게 고생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 주셔서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평가 지표를 만들었는데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확산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맞는 말씀이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처음부터 평가 대상이 좀 줄어들지 않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던 거고요. 평가 대상이 한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어 최대한 많은 공익법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아까 저는 최 이사장님께서 부이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처럼
뭐랄까요? 가이드스타가 처음에 기재부랑 저기 데이터를 처음 받아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무 데이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법적 보장을 받아서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저는 이 평가 지표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확산하는지에 대한 전략인 것 같은데 저도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은 해보지 않고 지금 현업에 있는 분들을 몇 분 좀 보면서 의견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고 취재해서 다음번 회의 때 제가 5월 4일 때도 지금 벌써 신청하신 분들이 주요 공익법인 분들 많이 오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예.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같이 하겠지만 그 지난 11월에 참여할 때 이게 평가 기준을 만들고 나서 그 이름을 뭐 비영리 단체 평가 기준 초안 뭐 위원회 이렇게 할 건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위원회 이름만 쓸까 아니면 14명, 15명 이름을 다 쓸 것 같은데 우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 본인이 좀 선택할 수 있도록 먼저 의견을 물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교수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제 이름을 올리는 거는 전혀 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진 않아서 제외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 그러지 마시고 그게 선택해서 빠지고 그런 건 별로 안 좋고 넣으려면 다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선택적으로 하는 것도 열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나중에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지난번에 제가 1, 2월 달에 그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걸 이제 비영리 학회지에 올라갈 건데요. 자선단체협의회 김희정 총장한테 보냈더니 코멘트를 저는 그냥 참고로 보라고 보냈더니 거기서 코멘트를 했는데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가이드 스타에 대해서 굉장히 원래 이분이 원래 그거 많이 하고 있었는데 뭘 썼냐면, 그러니까 가이드스타 평가 방식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구체적으로 좀 써달라고 그러는데 전문가 의견 듣지 않았다. 해마다 평가 기준하고 2, 3년마다 바뀌었는데 왜 바꾸는지 설명이 없었다. 그 다음에 추가 자료 요청할 때는 공개 설명을 필요하는데 이것도 안 해줬다.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서 이걸 과연 쓸까 말까 좀 고민 중인데 그러니까 기존 대형 단체들은 가이드스타에 대해서 좀 많이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가 우리 김 총장도 보면은 회계 정보가 아니라 사업 성과를 통해서 하는 건데 사실 이 사업 성과는 평가를 아무도 못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조직이 건전하냐 안 하냐 이거를 평가하는 거지 네.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못 하거든요. 그 한계는 있는데 계속 그거를 얘기를 해서 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하고 끝나고 나서 동영상은 저장되는 대로 공개를 한 다음에 5월 16일부터 6월 30일 날 우선 첫 번째 언제 무슨 요리 좋은지 그거를 내일쯤 제가 투표함을 올리겠습니다. 네, 다른 말씀하실 거 있나요? 아까 최 부사장님 부탁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조달청 그 평가 시스템 혹시 구해볼 수 있나요? 평가 시스템이 아니고요. 네. 조달청의 등록 시스템인데 네. 최소한의 등록 서류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회계법인의 회계 등급, 신용등급 네, 평가 이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건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예. 네네. 그거 있으면 좀 구해서 한번 예, 그거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보여드리는데 최 부사장님 말씀드리면 그거대로 하게 되면 작은 단체들이 못 올 거예요. 예. 저도 그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그런 어느 정도 이렇게 시스템적인 것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네. 들게끔 하는 필요는 있다는 거죠. 회계는 그 평가의 대상이 어차피 안 되기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네. 그 신용평가 기관에서는 네네네. 예, 한번 그거는 해당 그래도- 사항이 아닌데 네, 그건 한번 보는데 그 기준을 갖다 넣으면 어떤 불만이 나올 거냐면 그 초기에 조그만 단체들은 자기네들 평가 못 받는다 이런 또 불만들이 나올 수 그렇죠. 있어서 네. 네, 그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회계 그 신용평가를 넣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네네네. 예. 그런 시스템. 네네. 예, 그런 시스템 쪽으로 네. 이런 걸 알겠습니다. 갖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네. 하는 거죠. 예. 오늘 시간 1시간 거의 2시간 1시간 반을 했군요.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